자, 이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눠드린 그 시조에 나오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조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처음 듣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상춘곡이 시조, 그 다음에 이 시조와 연관이 있는 이 가사이기 때문에 한번 시조부터 살짝 되짚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시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요런 작품을 우리가 이제 시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짧은 형식의 우리나라 고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쓰여 있는 것만 보니까, 그쵸? 이게 노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전엔 이걸 다 노래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시라고 안 하고, 시가라고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 배웠듯이 운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3, 4조랑 4, 4조의 음수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보로 봤을 때는 4음보네요. 요게 이제 시조의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측면인데, 여기 보니까 뭐 창작계층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시조가 이게 있는데, 이 시조가 좀 길어진 형태, 시조가 길어진 형식의 이제 갈래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보율과 음수율로 봤을 때는 시조랑 똑같아요. 3, 4조, 4, 4조, 4음보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길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와 산문의 중간 형식, 그러니까 산문, 수필이라든가 어떤 그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여기서 뭐 당장 우리가 뭐 짚어볼 거는 요거 우리가 배울 이 상춘곡이 이 양반 사대부가 지은 작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충의, 충성과 의리,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충신연주지사, 뭐 이런 성격들 주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 자연예찬과 이 강호안정, 그 다음에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고 주제를 정리할 때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고요. 요 정도로 우리가 배울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 가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작품이구나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요즘 시대에 맞게 컬러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한층 편할 것 같네요. 상춘곡, 이 제목 뜻을 보자면은 상, 감상한다. 그 다음에 춘, 봄을, 그 다음에 곡은 노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상춘곡 한번 시작을 해보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컷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먼지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 속세먼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진의 무친분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홍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 자, 여기 보면은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뭐 이분법적 세계관 해가지고 이 선비들이 지니고 있던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프린트에는 없고요. 필기해 두려면 지금 필기해 두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어 두려면 지금 찍어두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도 책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책에다가 적어두면 아무래도 나중에 뭐 따로 안 챙겨도 되니까 훨씬 좋겠죠. 아무튼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으로 보자면, 방금 본문에 나온 홍진이라는 일단 표현이 좀 왼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자연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먼저 홍진은 뭐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하면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붉은 먼지라고 붉은이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와닿진 않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생각한다면은, 그쵸? 황사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이렇게 우리가 여겨보면
크게 뭐 저 뭐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찌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찌든 세상. 찌들어버린 세상. 그럼 뭐에 찌들었느냐? 욕심으로 찌들어버린, 미움으로 찌들어버린, 고통으로 찌들어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홍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홍진과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말이 뭐가 있느냐? 속세, 그 다음에 세속,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인간이 우리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그 다음에 중국의 옛 수도였던 장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우리 세상, 그런데 그게 좀 찌든 세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이 자연은 어떤 곳이냐? 찌들지 않은 공간, 맑고 깨끗한 공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자연경관, 경치 좋은 곳으로 이제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 강호, 강과 호수인데 이것도 자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산수, 그 다음에 강산, 뭐 산림, 그 다음에 풍월, 뭐 바람과 달이지만 이것도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홍진과는 이 반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이 당시 4대 부들이 지니고 있던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요. 이 홍진과 자연을 바탕으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요. 물론 찌들어버린 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럼 4대 부들은 어떠한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 홍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입신양명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자, 입신양명이 뭐냐? 입신, 몸을 일으켜 세운다 이 뜻이에요. 양명, 이름을 알린다. 그럼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건 뭐냐? 열심히 글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란 일도 하고 임금님도 도와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양명은 그럼 뭐냐? 이름을 알린다라는 건데 이 효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효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죠. 집안, 가문의 이름을 알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세 세속에서 4대 부들이 꿈꿨던 그런 모습, 출세 같은 것들이죠. 이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반면에 자연 공간에서는 어떤 걸 꿈꿨느냐? 여기 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일은 말 그대로 하면은 뭐 숨는다 이 뜻인데, 뭐 4대 부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숨은 건 아니고, 이제 젊었을 때 이럴 때는 그쵸? 과거에 급제해서 임금님과 함께 나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살다가 좀 나이를 먹거나 이러면은 은퇴한 다음에 자연에 이제 머물면서 그쵸? 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지내면서 뭐 후학도 양성하고 이러한 모습,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머물러 사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홍진과 자연, 그 다음에 입신양명과 은일, 요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봐야 이 상충곡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상충곡뿐만 아니라 이 시조가 됐든 가사가 됐든 이 조선 전기 4대 부들이 지은 작품들의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다시 보니까 여기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인해생에 어떠한가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그쵸? 만족하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속세에 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아,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보면은요,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뭔 미찰까 라고 하면서 저기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옛날 사람, 그 다음에 뭐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선이나 산신령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풍류라는 거는 원래 즐거움을 뜻하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선들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내가 그 정도 클래스는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세상에는 나 말고도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고전 어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다인데 하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아가 찍혀 있는 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이렇게 아가 쓰여 있는 하다가 있어요. 이게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아래아가 쓰여 있는 요 하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do, 그러니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 아가 쓰인 하다는 요즘의 하다하고 다르게 크다, 많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큰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다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럼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서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라고 하면서 살림, 그러니까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런 즐거움을 왜 그 사람들은 모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는 게 다른 사람들도 알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이거야. 자기만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주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수간목을 벽계수 알패 두고, 자, 수간목 작은 초가집을 벽계수 푸른 시냇을 앞에 두고, 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전원주택이죠. 자, 송죽 울룰리에 통월 주인 되어셔라.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자, 바람과 달이지만 이게 자연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자연은 어떤 자연이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 복숭아꽃 사고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녹양방초란 새우종의 푸르로다 라면서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라고 하면서 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이 경치가. 그래서 예술작품 같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라고 하면서 그림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도 왜 우리가 경치가 너무 좋으면 그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 얼마나 아름다우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물주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그 존재를 우리가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뭐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야, 도대체 이 산은 누가 만든 거야? 조물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조물주의 재주가 이 물물마다, 사물마다, 자연마다 너무 헌사롭다, 야단스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단스럽다를 요즘식으로만 이해하면은 뭐야, 안 좋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왜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그쵸?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을 때 그걸 되게 야단스럽다라고 하잖아요. 야단법석 이런 말 쓰듯이. 그래서 화려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경치가 엄청 화려한 거야. 막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울긋불긋 가을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봄 되면 파스텔, 그쵸? 파스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새 풀도 돋아나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다, 화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새들도요. 수풀에 운한 새난 춘기를 못 내겨라고 하면서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가지고 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짹짹짹짹 우는데 이게 이 교태스럽다. 그러니까 애교 부리는 것처럼 새들도 그렇게 울어댄다는 겁니다. 봄이다 봄 아픔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무라일체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라일체. 자, 물, 사물과 자연과 내가 일체 한 몸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라일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흥이야 다르소냐라고 하면서 흥겨움이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르잖아요? 흥겨움이. 뭐랑? 바로 앞에 나왔던 새랑.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짹짹짹짹 울었던 것처럼 나 자신도 그 새와 다르지 않다. 왜? 자연과 내가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 봄 기운을 지금 못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은 없고 중간중간 무라일체 같은 그런 중요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보니까, 옆에 보니까요. 자, 12에 걸어보고, 자,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자, 정자에 앉아보니, 자, 정자 위에 앉아도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치 좋은 곳에 전망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정자라든가, 뭐, 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놨죠. 자,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 소요음영, 자주 나오는 어휘각이 나왔습니다.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는 거를 우리가 소요음영이라고 합니다. 자, 소요음영하야, 자, 산일이 적적한데, 자,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그렇죠? 뭐 산에 별일이 뭐 있을 일이 없겠죠. 우리가 또 이제 저 뭐야, 주말에, 그렇죠? 할 일 다 끝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 속이 이렇게 조용한데, 이러한 조용한 한가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이러한 즐거움, 이 맛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이런 거를 나밖에 모른다 이거야.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지간에,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야, 이걸 나 혼자밖에 모르다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이웃들한테. 니바,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세라. 산수, 자연 구경 가자. 봄나들이 가자. 어떻게 봄나들이 가자? 닥쳐문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라고 하면서, 풀밟기는 오늘 하고, 개울의 벽 깎기는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라고 하면서,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도 하면서, 우리 봄나들이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경치가 좋은 데서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지금이야 이제 마트나 그런 편의점 가면은 술이 이제 병에 담겨 있지만, 예전에는 그쵸? 술을 이제 담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걸러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셨잖아요. 그래서 뭐 거름망이고 어쩌고저쩌고 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고, 아무튼 그림이 다 말을 해주네. 경치가 좋으니까 술도 한잔 하는데요. 어떻게?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도 이렇게 꺾어가면서 한 잔씩 마실 때 꽃가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얼큰하게 취했네. 자, 이렇게 술 마시니까 어때요? 바람도, 봄바람도 살랑살랑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화풍이 건다 불어, 녹수랄 건나오니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적인 표현 하나 나옵니다. 청향은 잔에 지고, 맑은 향기는 잔에 스미고, 낙홍 붉은 꽃잎은 옷에 진다 라고 하면서 옷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낙엽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엽이래, 꽃이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내가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꽃도 꽂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렇게 신나게 마시다 보니까요, 술이 떨어진 거야.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래여라. 자,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라고 하면서, 소동 아해 다려, 자, 주가에 술을 묻어 라고 하면서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가지고, 이럴 때만 또 일 시켜 먹어요 얘한테. 자,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라고 하면서,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이거 뭐 아동학대죠 이거. 청소년법 위반. 얘한테 술 메고 시키고. 아무튼 간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여담으로 어른이 이제 지금 쓰는 이제 어른이란 말인데, 예전에는 결혼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했어요.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아무리 어려도 일찍 결혼하면 어른인 거야. 왜냐면 이 어른이란 말이 좀 이렇게 야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혼을 하면 어른, 결혼을 못하면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서 기르고, 결혼하면 상투 올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결혼 안 하면 이게 머리를 이렇게 닦고, 결혼하면은 이제 비녀를 꽂나 머리를 올리죠. 여담이었고요.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미음왕고, 좀 전에 소요음영 나왔었죠?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는 거. 미음왕고 역시 마찬가지 뜻이에요. 단지 순서만 좀 바뀌었네요. 시를 나지기 을조리며 천천히 걸어가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 애는 어디다 두고 또 혼자 앉아가지고요.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명사 좋은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고운 물에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자, 청유랄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도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무릉이랑 같이 세트로 살펴보자면요,
이 중국에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상향, 낙원을 얘기할 때 이제 무릉도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릉도원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그것을 얘기할 때 이 도화, 복숭아 꽃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왜 나왔느냐? 자기가 있는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무릉도원 그곳이 아니겠느냐? 최소한 거기랑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거긴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구경 갑니다. 어떻게 구경 가느냐? 송간세로의 두견화를 부채 들고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이렇게 붙들고 가면서 봉두에 급히 올라 산봉우리에 쫙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 앉아보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있네 라고 하면서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마을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또 그림 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연하일휘, 연하일이 안개와 노을, 자 빛나는 햇살. 자 이런 이 자연은 수놓은 듯이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래서 우리가 금수강산,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게 금수가 이제 비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자 엊그제 검은들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거뭇거뭇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봄빛이 유여할샤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봄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렇죠?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서는 경치에 대해서 봄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막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공명도 부기도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기로는 그쵸 공명 유명해지는 거, 그 다음에 부기 부와 명예, 그러니까 부와 명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명과 부기가 날 깨우고라고 돼 있고 여기 해석은 날 꺼리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부와 명예가 나를 꺼리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논이는 거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유명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또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자연 외에는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만이 내 친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담표누항 소박한 시골 생활에 끝은 해음 아니하니 헛된 생각을 아니하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생각은 좀 전에 나왔던 뭐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벼슬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심. 야, 넌 나한테 왜 이렇게 무심해? 할 때 그 무심이 아니에요. 욕심 없다 이 뜻입니다. 욕심이 없다. 그래서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아무튼 간에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라고 하면서 이렇게 100년, 그러니까 평생이죠. 평생 동안 누리는 즐거움이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연 속에서 이게 자연 풍경, 봄 풍경을 즐기면서 술도 한잔하고 시도 이렇게 읊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즐거움이 대단하지 않느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옛날 말들, 한자나 이런 홍진 같은 그런 고전적인 어휘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면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하고요.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법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또 상충고까지로 지금 상충고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죠? 네.